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경제 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열려 미국 인플레 감축법과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첫 대면 회담을 엽니다. 미중 갈등 속에 북한과 타이완 문제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야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도입을 두고 오늘부터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위한 장외 여론전을 통한 대여 압박을 이어갑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신청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위기가 다른 거래소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여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출신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물품을 납품했다가 거액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SNS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드컵 16강 진출을 목표로 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결전지인 카타르로 출국했습니다. 오늘 카타르 도하에 입성해 첫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합니다. 수능을 사흘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오늘부터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전국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오늘부터 화이자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겨냥해 만든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 관광객 등이 많이 찾는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 번화가에서 강력한 폭발로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폭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한미일 3국이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연쇄회담을 열고 대북 압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3국 정상회담에선 공동성명도 채택했는데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을 표명하는 등 빈틈없는 삼각 공조에 동의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또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6월 말 나토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캄보디아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세 정상은 모두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며 말문을 연 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공조 강화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Nuclear and missile threats of North Korea poses to our people. And North Korea continues provocation for provocative behavior. This partnership is even more important than it's ever been. 開催されること、大変時機を得たものであると感じています。日米間の連携をさらに強化し、毅然と対応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담긴 새 정상의 공동 성명도 채택됐습니다. 3국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 표명,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협력 등도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이 특정 사안이 아닌 현안 전반을 담은 포괄적 성격의 성명을 채택한 건 최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일, 한미와 3국 정상회담까지 연달아 개최된 슈퍼 선데이. 한미일 정상의 연쇄 회동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에 이어 6년 7개월 만인데 북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세 나라가 삼각 공조로 대북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미 회담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집중 논의됐고 한일 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20분 길어진 50분간 진행됐습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 이어 2달 만에 다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 경제 현안을 두루 조율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개정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윤 대통령은 IRA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를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인 내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동맹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45분간 회담했습니다. 9월 뉴욕 약식 회담에 이어 2달 만에 다시 마주한 겁니다. 한일 정상은 대북 공조와 함께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현안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여 조만간 진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아울러 한일 간 인적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향후 교류 확대에도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동남아 순방 나흘째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캄보디아 푸놈펜을 떠나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 45분쯤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에 열리는 비즈니스 서밋 B20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인들과 오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G20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날 예정인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오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담은 한미일 정상회담 뒤에 이루어지는 데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대북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연쇄회동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캄보디아를 떠나 발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보좌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세 나라의 잘 조율된 대응이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안보, 경제, 외교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집중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실무자들이 논의할 공간을 남겨놔야 한다며 자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The three leaders did coordinate on a joint response in the event that there would be a seventh nuclear test by the DPRK, and they tasked their teams to work out.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 성명은 전례가 없는 깊이와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을 주요 이슈로 다루면서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나눌 의제에 대해서도 한일 정상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also an opportunity for him bilaterally with each of the two leaders to be able to consult on his meeting with President Xi tomorrow.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첫 대면 만남을 최대한 이용하길 원한다며 2-3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담을 예상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겠다면서도 타이완 해협 문제만큼은 양보가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회담이 끝난 뒤 공동 성명은 없을 거란 점도 미리 못을 박았습니다.
CNN은 이번 회담에서 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걸려 있어 비중이 크지만 성과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내국인이 사망 판정을 받으면서 사망자가 1명 늘었습니다. 참사 보름 만인 어젯밤 11시까지 참사로 숨진 사람은 모두 158명으로 내국인 132명, 외국인 26명입니다. 또 집계된 부상자 196명 가운데 10명이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도입을 두고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당내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10시부터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예산심사 등 여야가 대치하는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위한 대국민 서명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민주당은 서울과 경기에 이어 오늘 경남과 광주, 인천에서 차례로 대국민 서명 운동 발대식을 엽니다. 내일은 대전, 대구와 강원도, 모레는 제주, 부산과 전라북도 등에서 발대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층간소음 저감 대책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데요. 예산안을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유가 뭔지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펴낸 보고서입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저감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 최대 3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에 대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예산처는 지적했습니다. 또 층간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가정은 이미 자비로 매트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융자를 추가로 신청할지도 의문이라고 적었습니다. 무상 지원이 아닌 대출로 해결하는 방법은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요자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적극 참여할 만한 유인 요소가 적어서 실제 신청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매트를 설치한다고 해도 층간소음이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스럽다고 예산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년 사업 때 설치 가능한 고급형 매트 10개 가운데 중량 충격음 차단 효과가 확인된 매트는 하나뿐입니다. 그마저도 저감량이 6dB에 그칩니다. 층간소음 민원 가운데 69%는 아이들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 같은 중량 충격음인 만큼 매트를 깔아도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고성능 바닥구조 자재를 사용하면 비용 일부를 연 4%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도 지적했습니다. 한 분석관은 리모델링 사업 연간 수주액이 1조 원에 달하는 건설사들이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사도 굳이 정부를 통해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리모델링 건설사가 대부분 1군 건설사라 오히려 대출 조건이 더 좋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파격적인 지원 아닌 단순 금전 대여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처는 이런 내용을 종합할 때 사업 범위를 축소하거나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 중이라 정식 인터뷰가 어렵다면서 신축주택은 규제를 강화하면 되지만 지어진 주택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국토부가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해 편성을 요청한 내년 예산은 380억 원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방송국 기상캐스터 출신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물품을 납품했다가 1년 넘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SNS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유명세를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보는 Y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정윤섭 씨는 지난해 여름 새로운 인터넷 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쇼핑몰 대표는 30대 여성 A씨로 자신을 방송국 기상캐스터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명인 같아 별도의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기상캐스터였다는 소개를 받았고 기상캐스터였나 하고 우리도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맞구나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차일피일 결제를 미루면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건값 4천만 원가량을 받지 못해 고소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서울 도심에서 A씨가 운영하는 매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마네킹에 골프 의류들이 걸려 있는데요. 건물 관계자는 A씨가 최근까지도 이곳을 찾아 업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대금 미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의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많이 놓치게 되면서 이게 약간 밸런스가 깨지면서 여러 가지 일이 났던 것 같아요. 다른 업체에도 미납금이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거기는 워낙에 저희가 거래를 되게 많이 한 곳이어가지고 사장님한테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하지만 SNS 속 A씨 모습은 이 같은 해명과 많이 달랐습니다. 명품 옷을 걸치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치는 모습이 최근까지도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A씨는 모든 게 협찬이라고 주장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SNS에 대규모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유명 댄서가 액세서리를 협찬받고도 사진 게재 약속 등을 무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고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인플루언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더라도 사기 등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전에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나 검증이 필요하고 계약서에는 광고 운영 방식이나 비용, 위약금 같은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SNS 시대 대중에게 연예인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유명세를 믿고 섣부르게 투자하지 않는 세심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부터 수능 전날까지 사흘 동안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전국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수험생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과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전국 고등학교 2,300여 곳 등에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학교 밖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학원이나 교습소에도 같은 기간 대면 수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백신에 BA4와 5 변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화이자 개량 백신이 추가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았던 화이자의 BA4와 5 기반 개량 백신의 접종을 오늘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기반 개량 백신 중 BA4와 5 기반 백신 접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연속 보도입니다. YTN이 앞서 범죄에 사용된 특정 계좌 11개를 공개했는데 지난달 초부터 해당 계좌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확인된 것만 6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경찰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YTN이 공개한 중고거래 사기 이용 계좌 11개. 경찰청 확인 결과 지난달 5일 첫 신고가 이뤄졌고 최근까지 전국에서 무려 64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계좌로 똑같은 수법의 중고거래 사기가 이뤄지고 있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은 현재 강원경찰청과 경북 경주서, 경기 광명서, 부산 금정서로 각각 이관돼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미 개인 간 물품 거래 사기를 넘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보이스피싱같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벌이고 있어 즉각적인 검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70% 이상으로 높다며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검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즉각적인 계좌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 이미 지난해에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에 활용된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에 계좌 지급 정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계좌 지급 정지 신청 악용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 기준을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계좌 정지가 되고 나면 추가 피해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데에도 용이한 거죠. 보이스피싱도 똑같지만 이 금액들을 먼저 쪼개서 빼는 형태도 많이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법 개정이 미뤄지며 피해는 끝없이 늘고 있습니다. 사기 판매가 확실해도 고객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인 대형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범죄를 키우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신고와 수사만이 유일한 해결책. 경찰은 사기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사기 물품 게시글을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시일이 걸려도 계좌 정지와 수사가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본진이 카타르로 출국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부상 등의 악재가 있지만 담대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원정 16강에 도전하는 벤투호가 결전의 땅 카타르로 출국했습니다. 최종 명단 26명 중 유럽파 8명을 제한 인원들은 팬들의 배웅 속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유럽파 선수들은 소속팀 일정 탓에 차례로 카타르에 도착하는데 황의조가 가장 먼저, 안면 부상에서 회복 중인 에이스 손흥민이 가장 늦게 수요일 합류합니다. Of course, we know that the results we reach along the process were important, and of course we will try to do everything. 2010년 남아공 대회에 이어 또 한 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4개 나라가 겨루는 조별리그에서 2위 안에 들어야 되는 상황. 첫 상대 우루과이부터 가나, 포르투갈 등 힘겨운 적수들인데다 손흥민 외 풀백 김진수의 부상 등도 변수입니다. 저희가 또 무실점으로 잘 이어간다면 분명히 저희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운동 장비와 의료 기구, 식자재 등 무려 3톤의 짐을 싣고 떠난 벤투. 우리 시간 낮 정오쯤 도하에 입성해 늦은 밤 첫 훈련에 돌입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네,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오늘 새벽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이제 카타르로 출국을 했습니다. 지금 몇 시간 후면 도착을 할 텐데 오늘 처음으로 볼 기사, 이 월드컵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리포트 보셨듯이 벤투호는 이제 결전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오늘부터 현지에서 적응 훈련을 하는 등 마지막 담금질을 시작할 텐데요. 관련해서 두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는 우리가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치르게 될 에듀케이션 스타디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카타르는 11월인 지금도 34도를 넘나들 정도로 꽤나 덥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장 안에 들어서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데요.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실외 에어컨 덕분이라고 합니다. 관중석 아래쪽 벽에서는 축구장 쪽으로 계속 냉기를 내보낸다고 하고요. 또 관중석에도 좌석마다 찬바람이 나와서 어쩔 때는 서늘한 느낌까지 든다고 합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진행되는 8개 경기장이 모두 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20도에서 22도 정도의 컨디션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조선일보는 이번 월드컵이 이색 월드컵이 될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또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라는 점을 들었고요. 또 그러면서 엔트리도 기존 23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 점을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선수 교체 횟수도 기존 3회에서
5회까지 늘어난 점도 함께 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에는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경기장에 설치된 12대의 카메라와 공인구에 내장된 센서 등을 통해서 오프사이드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음 주 굿모닝 브리핑을 진행하는 이 시간이면 본격적으로 월드컵이 시작한 이후가 될 텐데요. 29일 동안 32개 나라 대표 선수들이 펼칠 멋진 경기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금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지금 FTX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FTX 사태 어떤 사태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FTX는 대형 코인 거래소의 이름입니다. 네. 한때는 거래량이 전 세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거래소인데요. 그런데 최근 FTX가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부채 규모가 최소 100억 달러에서 최대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돈으로 치자면 13조에서 66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FTX는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자체 발행한 코인이 폭락하면서 위기가 찾아왔고요. 불안해진 이용자들이 대거 자금 인출에 나서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해킹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6억 달러 규모의 코인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보도를 보면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 고객의 돈을 끌어다 썼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었고요. 또 최근에 벌어진 해킹 사건 역시도 직원의 소행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거래 특성상 이용자들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국내에도 만여 명의 FTX 이용자가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거래소까지 찾아가서 거래할 정도면 투자금도 꽤 클 거라는 추측도 가능한데요. 이번 FTX 파산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될 거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채 규모가 우리 돈으로 13조에서 66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굿모닝 경제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직도 행방이 오리무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은 김 전 회장이 밀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김 전 회장은 도주하기 전에 조카 A씨와 함께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서로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끼고 또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내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카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압수물에 대해서 현재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족은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카 A씨를 체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현재 공개 수배에 나선 상태고요. SNS 등을 통해서 밀입국 브로커와 연락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를 보면 이전에도 5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인 적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해서 법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해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전 회장이 중형을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요. 한 달 뒤에 또 다른 혐의를 추가하면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도 기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에는 중국 밀항을 추진한 정황이 있다면서 밀항 준비에 사용한 의혹이 있는 대포폰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26일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결정을 미뤘고요. 결국 김 전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에서는 1차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와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사이다라고 하면서 봐주기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끝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 서비스 물가 이야기인데요. 116개 품목 중에서 106개가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산 품목을 빼면 거의 안 오른 게 없는 수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91.4%의 품목들이 오른 건데요. 네. 오르지 않은 품목들도 보면 뭐 시험 응시료 혹은 금융 수수료와 같이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그런 품목들이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7%를 기록하며 정점을 통과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6.4%로 나오면서 여전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식비가 8.9% 올랐는데요. 특히나 짜장면, 김밥, 또 햄버거 같은 대표적 서민 음식들이 10%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식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세탁이나 목욕 등이 10% 넘게 오르는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른 것을 더 체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가격은 한 번 오르면 다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 장기화 여부를 가르는 변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서비스 물가 상승이 장기화하거나 추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제 헬기의 모습이 보이고요. 제목에 자율비행 헬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 파일럿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 속에 나온 헬기는 미 육군의 주력 헬기 블랙호크입니다. 지금 주민이 되고 있는데 이 사진 자세히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헬기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무인 헬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무인기에 대한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미국 무인기 자율비행에 성공했다고 공개한 바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서 몇 가지 임무를 부여해서 시험에 나섰는데 스스로 이착륙하는 건 물론이고요. 마치 올해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나왔던 장면처럼 적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낮은 고도로 계곡 사이를 비행하는 것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또 헬기 내에 내장된 감지기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해서 의료진에게 전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험에 쓰인 블랙호크는 1970년대부터 쓰인 초기 기종이라고 하는데요. 오래된 헬기가 최첨단 헬기로 변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 없는 전쟁 시대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록히드 마틴은 이 시스템을 응급의료나 소방, 또 도심 항공교통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요. 트위터를 의미하는 듯한 그런 새와 그리고 새 장에서 그 밖으로 지금 맥도날드, 애플 같은 로고들이 밖에서 날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에 머스크 리스크 때문에 이 기업들이 트위터를 탈출한다 이런 내용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된 후 휘청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원 절반을 해고한 거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머스크가 강력 추진한 유료 서비스 트위터 블루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트위터를 보면 연예인 등 유명인의 계정 옆에는 파란색 체크 무늬가 달려 있습니다. 일종의 본인 검증을 받았다는 신원 보증의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머스크는 돈을 내면 파란색 체크 무늬를 달아주는 트위터 블루라는 서비스를 유료로 내놓았습니다. 사칭 계정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요. 머스크는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각종 사칭 계정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를 사칭해서 우리는 별 생각이 없다라는 글을 쓰며 조롱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이런 사칭이 장난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피해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슐린을 무료로 풀겠다는 글을 올린 사칭 계정 때문에 실제 한 제약사의 주가는 폭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칭 계정을 빠르게 파악해서 차단을 해야 하지만 직원이 대거 해고돼서 대응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리스크에 맥도날드, 애플, 화이자, 제너럴 모터스 등 기업들이 트위터에 대한 광고 중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전체 수입의 89%가 광고로부터 나왔던 트위터 입장에서는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임직원 회의에서 트위터가 파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언급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낙농진흥회가 원유값을 올리기로 하면서 이번 달 마시는 우유 가격도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졌지만 우유를 많이 쓰는 업종은 원재료 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할지 걱정이 큽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이번 달 우유 가격이 줄줄이 오릅니다. 서울우유는 오는 17일부터 2,710원인 흰우유 1리터 가격을 6.6% 인상하기로 했고 매일유업도 900ml 우유 제품 가격을 2,610원에서 2,860원으로 9.6% 올립니다.
낙농진흥회가 올해 연말까지 마시는 우유에 쓰이는 원유값을 리터당 52원 올리기로 하면서 우유값도 평균 5에서 10%가량 인상된 겁니다. 우유를 끊기 어려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우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저희는 아기가 있어서 자주 사 먹는데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럼요. 부담되지. 우리 같은 나이 있는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적게 쓰려고 그러잖아요. 우유를 많이 쓰는 대표적인 업종인 카페 사장들도 당장 커피 가격을 올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올해 초 수입 원두 가격이 올라 가격을 한 번 인상했는데 납품받는 우유 가격까지 오르면 치솟는 원가를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원두 가격이 한 20% 정도 인상이 됐고 또 다른 부자재 가격도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근데 원유까지 또 인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좀 이거를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대로 또 끌고 가야 되나. 전국 카페 사장 협동조합은 이번 우유값 인상이 커피 음료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 가격 인상 한도를 최소한으로 해달라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원두 가격 상승했을 때는 버티고 버텼었는데 이번 우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국의 모든 카페가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올해 상반기 스타벅스와 투썸 플레이스 등 주요 커피 업체들은 이미 음료 가격을 100원에서 400원가량 올렸고 지난달 가격 인상을 잠정 보류했던 이디야 커피는 연내 인상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습니다. 원유값 인상이 우유는 물론 유제품과 전반적인 커피 가격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서민들의 생활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 번화가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면서 적어도 6명이 숨지고 81명이 다쳤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폭탄 테러로 의한 참사로 규정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인파로 붐비는 거리 갑자기 폭발이 발생해 사람들이 쓰러지고 부축을 받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폭발은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 번화가 이스트클랄로에서 현지 시간 어제 오후 4시 때 발생했습니다. 여러 대의 구급차가 부상자 구조 활동을 벌였고 경찰은 보행자가 다니지 않도록 통제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사상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를 폭탄 공격에 의한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Gelişmeler ilk valimin bize aktardığı bilgi burada bir terör kokusu var. 사고 수습과 함께 경위와 배후 조사에 나선 튀르키예 당국은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나 쿠르드계 분리주의 무장 조직이 연계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앞서 2015년 수도 앙카라 기차역 광장에서 대규모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102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앙카라와 이스탄불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39명이 숨지고 164명이 다쳤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주도권을 지켜내면서 해외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외 정책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데 대해 기분이 좋다며 다음 대선 전까지 향후 2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더 강해져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다며 세계 어떤 정상보다 시 주석과 많은 시간을 보내 그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내 잠재적 대권주자인 론 디세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질렀습니다. 야후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42%가 디센티스를 차기 대선 주자로 꼽은 반면 트럼프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45%, 디센티스가 35%였지만 한 달 만에 역전된 것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6도, 체감온도는 8.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대관령은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보다 무려 11도나 낮아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낮 사이 중서부 지방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9.6도, 대관령 1.2도, 대구는 10.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많게는 11도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4도, 대전과 대구 15도, 광주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날이 더 쌀쌀해지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회담을 열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삼국 정상은 북한 핵 위협에 맞서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Out of a shared concern for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of North Korea poses to our people, and North Korea continues provocative behavior. This partnership is even more important than it's ever been. さらなる挑発も想定される中、本日こうして日米韓の首脳会合が開催されること、大変時機を得たものであると感じています。日米韓の連携をさらに強化し、毅然と対応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미국 백악관은 한미일 3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안보와 경제, 외교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현지 시간 13일 바이든 대통령을 태우고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왔다고 강조해 한미일 3국이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3년 만에 공식 회담을 가진 한일 정상은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신중한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반면 한일 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 등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9월 미국 뉴욕에 이은 두 번째 만남. 당시 회담을 일본 측이 간담이라고 밝혀 굴욕 외교 논란까지 일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일 정상의 공식 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 2019년 12월에 이어 3년 만입니다. 회담 앞머리에 기시다 총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痛ましい事故について弔意を申し上げ、家族の皆さん等に特別の配慮をし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には御礼を申し上げました。 약 50분에 걸친 회담 후 기시다 총리는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についてはニューヨークでの私とユン大統領の指示を受けて外交当局間での協議が加速していることを踏まえて懸案の早期解決を図ることで改めて一致をした。
한국에서는 현재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이 이 재단에 참여할지 여부와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사죄할지가 관건입니다. 계속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일본 측에서 그러한 이 대화에 대한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화는 이어지고 있지만 민감한 과거사 문제의 성격상 한일 모두 국내 여론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자민당 내 강경파의 압박을 최저 지지율 속에 기시다 총리가 넘어설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대북 대응뿐 아니라 일본이 주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서도 한일 간 연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봄 일본이 새롭게 발표할 예정인 이 외교 구상에 한국이 어떤 형식으로 협력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각 13일 캄보디아에서 인도네시아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최대한 이용하길 원한다면서 회담이 2~3시간가량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회담에는 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걸려 있어 비중은 크지만 성과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이리저리 돌진하고 다니던 택시가 행인까지 덮치면서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택시기사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서울 신내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불을 켜고 달려오던 택시가 빠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휘청이더니 주차된 차량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주차장 곳곳에 세워진 차량 넉 대를 들이받고 다닌 택시. 밖에서 굉장히 쾅 하는 소리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그냥 다시 잠이 들었는데 나가봤더니 자동차 휀다나 문 이런 데가 다 부서졌고. 지나가던 주민 2명까지 그대로 덮쳤습니다. 8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60대 여성도 복부를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70대 택시기사가 술을 마신 건 아니었던 걸로 보고 주차장에서 빼려던 차가 급발진했다는 기사의 주장이 맞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 공검면 중부내륙 고속도로 공검터널 근처에선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 세대와 1톤 트럭 한 대가 잇따라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사이에 끼인 차량 동승자가 크게 다치고 다른 4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차들 앞에서 먼저 접촉사고가 나며 일대가 정체된 상황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IRA를 다시 좀 고려하겠다 이런 뜻을 좀 밝혔습니다. 네, 이전과 맞습니다. 비교했을 때 진전이 좀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모든 이제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미국의 고위 관료들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해 왔는데 사실은 결자 해지예요. 네. 이미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정도 언급을 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이제 근접하게 우리의 의견이 많이 전달됐다라는 거고 네. 정확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차 이제 전기차 불이익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전달해 왔고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점이 고려돼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그 9월만 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 거의 약식이었잖아요. 1분도 채 안 되는 굉장히 짧았고 그 빼면은 사실은 지난 5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경우 그 당시 빼곤 6개월 만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어필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입에서 직접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미 의회에는 공화당 주도로 특히나 이제 엘라바마주와 조지아주에는 미국의 이제 현대차, 기아차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근거를 둔 의원들을 주도로 해서 지금 전기차 공장 완공 때까지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 유예해 주자라는 법안이 계류가 돼 있어요. 이건 어차피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거고 공화당은 사실 그동안도 IRA 법안에 대해서 반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결과를 놓고 보니 중간선거 결과에서 하원은 내줬지만 상원은 또 장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직접적으로 IRA 문제를 언급한 만큼 상당히 좀 여지가 좀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좀 커졌다라고 봐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대화가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 치러져서 더 주목을 받았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상원을 좀 이렇게 집권하면서 이렇게 현안에 대한 여유도 좀 생겼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그럼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상원이 팽팽했어요. 그리고는 G20 회담을 갔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격전지였던 네바다에서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네바다 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이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조지아주는 정말로 이제 최대 상원 선거의 격전지예요. 네. 다음 달 6일 이제 결선 투표 앞은 이제 조지아주 빼고 의외로 지금 민주당이 세 곳을 승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원을 사실상 조지아주에서 내준다 하더라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민주당의 굉장히 상원을 이제 장악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네. 상원을 잡게 되면 어떤 이제 권한들이 주어지느냐? 일단 입법권과 함께 그리고 행정부 고위 관료직 그리고 연방판사 일단 인준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뭐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가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는 걸 곳곳에서 전임자였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사권을 갖고 행사했었던 연방 판사들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사례가 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 새 판사 임명의 속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번에 이 상하원을 모두 다 공화당한테 내주면서 이제 남은 2년 바이든 대통령이 레임덕이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는 좀 떨쳐버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상원의 과반을 획득하게 되면서 지금 공화당은 벼르고 있었어요. IRA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차남이 이제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조사 예고하고 있는데 하원이 공화당한테 넘어간다 하더라도 상원이 또 그걸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원 주도의 이 법안에 대해서 상원이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라는 측면에서 다소 이제 여유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기차 보조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불공평한 부분이 가시적이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안이죠, 사실은. 네. 말도 안 되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 올해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한 나라를 꼽으라면 한국이다. 34개 기업이 3만 5천여 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어요. 네. 그러면서 기여도 면에서 1위인데 근데 오히려 우리한테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까지 협력을 요구하면서도 뒤로 가서는 오히려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쾌할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도의적, 상도덕적 예의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뭐 유럽이라든가 일본의 일부 자동차 업체도 이와 동조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중간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 어떤 이런 변수가 빠졌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개정할 여지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렸었는데 여기서 3국이 경제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제 중국 쪽으로 완전히 좀 이제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들고요. 어쨌든 뭐 이 오늘 그 미중 정상회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미일 정상의 경우에는 경제 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겠다라는 건데 네. 여기에 이 포함된 내용을 보니까 첨단 기술, 공급망, 에너지예요. 구체적으로 언급된 걸 보니까 반도체 등 공급망을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핵심 광물, 인공지능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미래산업 먹거리거든요.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통한 긴밀한 협력까지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 경제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건 아메리칸 퍼스트. 우리가 누누이 걱정했던 게 이거거든요. 미래성장 산업은 미국 본토에서 미국 기술을 가지고 다 미국이 주도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들러리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핵심 기술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 기지가 구축이 되게 되면 토사 구팽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제 플랜 B를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 현재 공장을 간다 하더라도 R&D와 같은 필수 인력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현지보다는 아니면 FTA 인근이라고 하는 뭐 캐나다라든가 아니면 멕시코라든가 인근에 좀 두면서 우리 기업들 나름대로 이제 플랜 B를 좀 갖고 있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는 좋은 뉴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네. 중국의 견제를 받을 수 있고 미국 쪽의 요구에 한 번 더 공장을 세우고 난 다음 그 공장을 이전하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인하겠지만 결국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 미국 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 이런 우려 섞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전해진 소식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FTX. 이 FTX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이번 사태는 어떻게 촉발이 됐습니까? 대부분 외신들이 코인판 리먼 사태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사실은 미국이 이제 긴축 그러니까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어떤 여지를 두다 보니까 주식시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환시장까지도 급속도로 안정이 되고 있는데 네. 코인 시장만 지금 역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번 경험했어요. 이 테나 루나 사태 때문에 코인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큰 시한폭탄이 터졌습니다. 세계 3위의 이제 이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부채 규모만 500억 달러, 약 66조 원이고 여기 채권자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 FTX라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미국 델라워즈 법원에다가 파산보호 챕터 11에 신청을 했어요. 네. 이 챕터 11, 파산보호 챕터 11이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이나 법정관리와 비슷한 수준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산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주대로 채권 채무가 조정되고 다시 이제 정상적 기업으로 복귀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네. 일종의 법정 관리라는 얘기는 부채가 동결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네. 기관들에 비해서. 그래서 돈을 잃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이 FTX의 올 들어 이 파산 규모는 미국 지금 올 들어서는 가장 큰 파산 규모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이달 초 공개됐던 계열사 알라메다의 부실한 재무제표가 발단이 됐습니다. 이 FTX는 이제 자사가 발행한 코인이 있었어요. FTT라는 이름의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이 FTX가 세운 한 투자회사가 해당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에 이를 담보로 해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린 게 화근이었는데 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코인런 한꺼번에 투인 자산이 굉장히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유보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24달러에 때던 이 FTT의 가격이 2달러까지 추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90% 가까이 급락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코인 가격도 급락했죠. 비트코인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까지 모든 이제 암호화폐들이 이제 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특히나 이제 불을 붙인 게 뭐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바이낸스예요. 바이낸스가 혹시나 해서 이 3위 거래소를 인수하려고 저울질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인수하지 않겠다, 철회를 발표하니까 오히려 독자 생존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루머가 파졌고 그러자마자 이제 델라웨어 법원에다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인판 리먼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급락하면서 가상화폐 전반의 유동성 위기로 번지면 뭐 피해도 커지고 도미노식 위기가 찾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여기 코인 거래액만 거의 100억 달러 육박해요. 네. 그러니까 한 13조 상당에 달하는 굉장히 초대형 거래소예요. 네. 이렇게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니까 다시 이제 실제로 파산하게 되면 여기에 투자한 채권자들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 투자한 이 투자사들이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일본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네. 소프트뱅크도 투자를 했고요. 또 세코야 캐피탈, 미 타이거 글로벌, 또 싱가포르의 국영 이제 이 투자 회사인 테마섹과 같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큰 손들이 이제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합치면 수조 원대에 달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 캐피탈인 세콰이어는 여기에 투자한 자본을 전액 손실 처리했어요. 네. 그만큼 손실 가능성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여기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들조차도 미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또 된소리를 맡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렇게 되면 대형 투자사는 물론이고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블룸버그는 2008년도 코인판 리먼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가상화폐 산업 자체가 무너질 위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FTX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이 한 10,000여 명 정도로 추산을 되고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이 코인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추산이 안 되고 있지만 우리 국내 기업들도 여기 FTX에 자금을 보관했던 기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기업들도 피해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 국내 이 코인 3개 업체가 코인원, 코비, 코팍스의 경우에는 이 FTX에서 발간한 자체 토큰 FTT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는 26일부터는 국내 거래소는 거래가 중지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 코인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5월입니다. 루나테라 사태에 이어서 지금 FTX가 파산 신청까지 하면서 국내외 규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백악관이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밝혔는데 먼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Most recent news further underscores these concerns and highlights why prudent regulation of cryptocurrencies is indeed needed. The White House, along with the relevant agencies, will again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as it develops.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규제의 필요성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규제 법안 입법이 시작이 됐는데 논의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사실은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미증권거래위원회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부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미국도 지금 백악관뿐만이 아니라 미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상품 선물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연방검찰까지 지금 가세한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수십조 원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권대용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추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현행 시장을 규율하는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일제 이제 이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법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도 한 3건 정도의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 네. 여야 할 것 없이 비슷합니다. 자산 투자자들한테 이제 손해를 입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른바 디지털 자산법 제정인데 명칭은 약간 달라요. 여야가 명칭은 약간 다르지만 투자자 재산 보호하자, 불공정 거래 예방하자라는 것이어서 아마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도 조만간 법안 심사에 착수해서 연내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구체적인 그림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이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기대감과 희망이 보이면서 우리 증시도 올랐습니다. 2,500선에 근접했는데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안도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에요. 네. 이제 큰 이변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긴 합니다만 네. 이번 주 역시 발표될 이제 이 그 지표나 아니면 이제 저기를 보게 되면 실적 시즌은 막바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지표 가운데는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격이에요. 그래서 과연 정말 미국 이 금융 연준이 과연 피벗할 수 있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그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우리 증시의 경우는 지난주 5거래일 가운데 하루 제외하고 나흘 동안 올랐거든요. 네. 근데 투자 주체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만 1조 6천억 원 정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를 했을 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샀어요. 외국인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5조 넘게 국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여기 이면에는 차이나런 중국이 오히려 이제 시진핑 상기 집권과 더불어서 공동 부유하자라니까 투자 자금이 글로벌 투자 자금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자금이 계속해서 좀 유입될 수 있는지도 관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아마 그동안 이제 이 물가를 40여 년 만에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최고 금리 상단을 5% 중반, 최악액은 6%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네. 지금은 사실은 올 연말까지는 빅 스텝으로 그리고 내년에 베이비 스텝으로 2번 정도 가면 5% 정도의 상한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스탠스가 유지되려면 이제 매파성 발언이 좀 줄어들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커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관건은 이게 2,500선을 돌파하면 이게 더 가는 거야? 아니면 이게 베어마켓 랠리, 우리가 늘 경험했던 이게 일시 하락장에서 일시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엇갈리긴 합니다. 네. 그리고 단기 상승 랠리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 경기는 좀 둔화되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이고요. 내년 경제 성장률은 대부분 2% 아래로 보고 있고 여기다 실적도 좀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그리고 연전의 이 피벗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돼서 이 경기와 리스크 요인은 좀 많아지고 있다. 다만 이 경기가 정말로 공격적인 긴축에 이어서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연착륙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네. 랠리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들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번 주 경제 일정을 좀 보게 되면 그다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증시의 향방을 가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출입이 과연 이제 수출입 물가지수, 물가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출입 물가지수는 주로 환율하고 환율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난 9월에는 한 달 전에 비해서 3.3% 석 달 만에 오름세로 전환을 했어요. 네. 국제유가하고 환율인데 당시에는 이제 국제유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5% 넘게 오르다 보니까 환율이 유가 상승분을 상쇄하면서 올랐어요. 근데 10월은 또 반대로 10월은 아마 이 10월 상황은 지금 환율의 경우에는 1,44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환율이 좀 불안했고 그렇다고 보게 되면 수입 물가 오름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는 들어요. 그런데 이제 11월 들어서는 환율이 지금 1,310원대까지 내려앉았기 때문에 네. 아마 지속성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그러나 수입 물가라는 게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 달 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출 물가지수 중요하고 그리고 통계청이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2분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물가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6.9% 늘어서 네. 명목소득, 실질소득 모두 관련 통계 작성하기 기준을 가장 많이 늘었는데 근데 3분기에는 실질소득은 좀 높지 않을 수 있다. 네. 물가가 5% 이상 계속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이거는 이자 부담이 커졌다라는 얘기는 이제 가처분 소득에서 의미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여지가 줄었기 때문에 네. 3분기에 아마 이 소득 지표는 조금 악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근에 이슈였던 FTX 사태 포함해서 경제 이슈들 이인철 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8월 수도권을 덮친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하천변 산책로 등 공공시설 피해가 컸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산책로가 중간에 끊겨 절벽처럼 방치돼 있고 돌과 흙바닥이 노출된 곳이 많은데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왜 그런지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8월 533mm 폭우가 쏟아졌던 경기 용인시 동천동의 하천입니다. 강 주변으로 자전거 도로 등 산책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시설물은 사실상 초토화됐고 끊어진 도로 위로는 폭포 같은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계속 쏟아져 내립니다. 피해가 컸던 만큼 이 지역 일대는 공공시설 복구 사업비를 지원받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흐른 지난달 말까지도 복구 작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천변 보행로는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유실된 도로 주변에는 변변한 안전시설도 없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된 뒤 지자체는 산책로 주변에 안전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임시 방편일 뿐 주민들은 여전히 보행로 대신 좁은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인근 초등학생들의 등굣길과 가깝고 출퇴근길로도 자주 이용되는 산책로인 만큼 오랜 기간 복구가 안 돼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하천이라도 다른 지자체 관리 구간은 이미 정비가 완료됐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유난히 여기 거의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죠. 그것도 이만큼 치운 것도 거의 최근에 제일 늦게 저쪽 분당 쪽은 거의 다 한 다음에 그제서야 여기 무너진 이 아스팔트 이런 거 치우는 것도 저쪽보다 훨씬 늦었고. 용인시는 특별재난지역 복구 사업에선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예상보다 늦은 지난달 말에서야 예산이 내려와 착공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8월 폭우와 9월 태풍 흰남노 관련 복구 재원이 한꺼번에 처리돼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시급한 복구 작업엔 지자체가 지방세를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신속한 복구가 목적이라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무색하게 작업은 몇 달째 진척이 없는 상황. 주민들은 앞으로도 한동안 조마조마한 마음을 안고 위험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좋지 않은 경기에 어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많이 오르고 소비는 줄었기 때문인데요. 김범한 기자가 명품 굴비의 고장 영광 수협 위판장에 가서 어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채 동이 트지 않은 시각, 명품 굴비의 원조, 참조기 위판이 시작됩니다. 매일 같은 경매사의 눈빛과 역동적인 손놀림이 아침을 깨웁니다. 한 상자에 100만 원이 넘는 참조기를 차지한 소비자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지름이 잘잘 흐르고 노란기가 많고 배가 넙떡하면서도 이거는 다 모양새 보고 참조기라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참조기예요. 하나 섞어진 것도 없고. 코로나로 외국인 선원이 줄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어민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기름값이 많이 상승돼서 어민들이 상당히 힘들고, 그 다음에 선원 문제, 임금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비싸서 어민들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보통 가격보다 20% 정도 싸게 파는데도 경기가 나빠 소비마저 줄면서 굴비 가공업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쌓인 재고도 부담입니다. 굴비는 소금과 바람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저희 영광은 염산이라는 소금을 생산하는 면이 있고 그 좋은 소금을 가지고 굴비를 집집마다 전해오는 전통 방법으로 가공하다 보니까 명품 굴비가 되는 겁니다.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 생선인 영광 굴비를 많이 드셔줘야만이 어민도 살고 저희 굴비 유통은 저희도 먹고 삽니다. 전국 최고의 참조기 위판구를 자랑하는 영광수협의 올해 조기 위판량은 예년의 3분의 1인 1,800여 톤.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을 경우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피아니스트 이혁이 현재 시각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롱티보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 결선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1943년 창설된 프랑스 최고 권위 국제 클래식 음악 콩쿠르인 롱티보 콩쿠르에서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1위에 오른 것은 2001년 임동혁 이후 21년 만입니다. 이역은 지난해 10월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결선에 올랐습니다. 2009년 리틀 모차르트 콩쿠르 우승, 2012년 모스크바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 우승과 최우수 협주상을 받았습니다. 제18회 대통령배 경마대회에서 출전말 중 유일한 암말인 라운퍼스트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6번 게이트를 배정받은 라운퍼스트는 2000m 레이스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위너스맨 등의 막판 추격을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대통령배에서 암말이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비가 그친 뒤 날이 무척 쌀쌀해졌죠. 밤사이에는 산간을 중심으로 기온이 무척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대관령의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가는 등 어제보다 무려 9도나 낮은데요. 반면 서울도 수도권 지역은 하늘 가득한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또 한 차례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길 내륙 하늘은 대체로 흐리게 보여지고 있고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낮 동안 안개는 거치겠지만 중서부 지방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9.6도, 광주는 9.9도, 대전은 8.3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지만 찬바람이 불며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14도, 대전과 대구 15도, 광주는 1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예년 수준인 4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고요.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